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담당 전상호입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는 사실은 이렇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는 수학하고 영어가 같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영어를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학교 졸업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토익 공부라든가 공무원 영어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입사시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 영어 공부를 하려고 들 때 아마 영어가 가장 힘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공부를 우선 저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챙겨 드릴게요.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들. 글쎄요, 이제 어려울 수 있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항상 어떤 기본에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꼭 정복 못할, 극복 못할 과목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 몫이 아닌 것 같아요. 학생들 몫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영어 교재 편집에 대한 그 편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아마 영어 공부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름 기억 한번 해보시고 영어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우리가 중학교 때로 잠깐 가보시면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가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정도 따지면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실제 중학교 영어 교과서는 19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학교마다 역시 학생이 접했던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영어 교재의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따져보면 우리는 18개를 안 한 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교과서, 중학교 때 가서 교과서 뭐 1과부터 3과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영어 점수가 92점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 29점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영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다고 29점이 나와서 이것이 영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8개를 안 한 상황에서 자기 영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영어에 대한 방법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결국은 입시에 대한 역시 이제 그때도 중간고사가 있었고 그때도 결국은 이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능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책만 끝내는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한 것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결국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어휘도 힘들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독해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죠. 왜냐하면 결론은요. 전체적인 형태를 보지 않고 즉 학생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부분 지문 하나 나와 있는 거기만 매달려 있었던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 같은 말입니다만은 문법, 그 다음에 해석해서 내가 우리말을 듣고 우리말을 보고 영어를 보면서 내가 맑게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되면 영어가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래요. 우리 책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선생님 책임이다 그렇게 할 수만은 없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같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영어라는 어떤 것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좀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좀 한번 제시해보고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영어가 힘드니까 어쩌자고 라는 겁니다. 영어가 힘드니까 우리는 영어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좀 제시 한번 해볼게요.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쵸? 단어를 늘려가는 방법은 우선 어휘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어휘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문장, 글,
문장이나 글 속에서 어휘를 익혀가셔야 됩니다. 단어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상대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단어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독해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문장도 그렇지만. 그러면 어휘라고 하는 것은 단어장을 갖고 이제 열심히 외워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방법은 옳은 얘기니까. 근데 영어 지문, 즉 문장이나 글 속에 있는 단어를 먼저 접하고 그걸 독해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어휘, 책, 그러니까 단어장, 어휘책이라고 해도 되겠죠? 단어를 이제 모아놓는 그런 책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어를 먼저 막 외우고 그것도 순서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휘하고 문장하고 글하고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것이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단어 책만을 가지고 확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휘를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뭔가 좀 이해를 좀 돕는다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거 어때요? 단어 공부할 때요. depends on 무슨 말이죠? 뭐뭇에 의지하다. 알고 계시죠? 뭐뭇에 달려있다. 단어에 좀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 보면 이것은 뭐 되게 다 알고 계시는 얘기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외웠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의지하다 달려있다라는 말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DE가 들어가면 얘는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져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는 뭔가 강조하는 의미도 포함을 할 수 있고 뭔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D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펜드라는 단어는 이것은 어디에 매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매달리다. 역시 행위라는 단어하고 의미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요렇게 이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게 뭐 같습니까? 이건 시계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계추가 시계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죠? 시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뭐 했어요? 아래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결국 의지하다는 것은 사람 주어가 가능할 것 같고 뭐뭇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물 주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합격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면, 우리의 성실함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계추라고 하는 것도 이 단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실 때 항상 미소 잊지 마시고 긴장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어휘에 대한 맥락을 좀 잡아보시게요. 그러면 depend on이 뭐뭇에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 가능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 시계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시계추를 펜듈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요. 펜듈럼. 이것이 시계추라는 단어죠. 자, 그러면 시계추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시계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펜듈럼. 그 다음에 혹시 요건 뭐예요? 펜던트. 펜던트가 들어가면 이것은 명사를 만들어서 이것은 목걸이가 있고 그 밑에 매달리는 펜던트 알고 계시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식물 또는 매달려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펜던트 하면 그 장식할 수 있는 펜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식물 그 정도 생각하면 매달려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펜던트. 그럴 때 그 다음에 펜던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디펜드에서 이제 펜드만 살짝 가져오시면 펜듈럼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요. ANT가 들어가면 이것은 명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ENT가 들어가면 얘는 형용사를 만든대요. 그래서 얘는 의지하는 아니죠? 잠깐만요. 매달린이라고 먼저 할까요? 매달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보류하는 보류된 이런 형용사를 만들지요. ENT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펜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dependence. 이렇게 만약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뭐죠? dependence 하면 결국은 이것은 ENC가 들어갔죠? ENC가 들어가고 이것은 역시 명사를 만드는 단어래요. ENC가 들어가면 그랬을 때 이것은 의지 또는 의존 그런 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어가 확장이 되고 이제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한번 가보세요. independence. 이 단어 어떠세요? 어떤 단어가 다시 붙어 들어갔죠? dependence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en이 들어갑니다. in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부정을 뜻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안으로라는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dependence에서는 in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부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 그 다음에 자주 이런 말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얘가 다시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independent 이렇게 해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단어가 그러면 여기서 independent는 뭐겠어요? 형용사를 만들었죠. AENT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것은 독립적인 그런 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상관없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independent에서도 얘가 명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요? independence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독립. 조금 복잡해졌죠? 독립.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어휘, 문법, 독해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어휘라는 것을 챙겨갈 때 문장 속에서 단어를 먼저 익혀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에 대한 관심을 좀 먼저 가지신다면 단어가 확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혹시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앞에 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단어 앞쪽에 붙은 것을 우리는 접두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접두사가 붙은 것은 단어의 뭘 바꾸죠? 단어의 뜻을 바꿉니다. 단어의 뜻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단어 뒤에 이렇게 붙는 것이 나오죠. 이런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전미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 뒤에 붙은다면 이것은 단어의 품사라는 것을 바꿔버려요. 단어의 품사를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근데 depend부터 시작해서 pendant, 그 다음에 dependence, pendulum 이런 단어의 모든 단어가 포함이 된 것 중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가 있죠? 변하지 않는 단어. 절대 단어를 바꾸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pend라는 단어. 이것은 어근이라는 말이죠. 글쎄요. depend 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매달려 있다라는 거, 의지하다의 의미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을 참고를 하고 단어를 앞에 붙이고 단어를 뒤에 붙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단어의 확장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확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휘 속에 또는 그 어휘라고 하는 것, 단어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장 속에서 단어를 먼저 막 챙겨보고 그리고 단어를 접했을 때 즉 접두사나 전미사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가지면 단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 공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면은 우리 경험해 보셨죠? 단어 많이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머리에 완전히 포맷이 되어버리지 않나요? 완전 포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단어를 자주 접해서 혹시 지금은 막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서 단어를 하진 않죠. 그런 것도 사실은 관심 하나의 단어에 대한 하나의 어떤 공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 결국 어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외우면 어쩔까라는 소개를 먼저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당연히 뭡니까? 문법하고 독해죠. 문법하고 독해인데 이것을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문법하고 독해 공부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랬을 때 글쎄요, 독해. 우리는 이것을 글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얘예요. 글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면 문법의 근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죠. 문법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단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글을 다 읽어낼 수 있냐?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문법은 왜 필요하냐? 그거의 연계성을 한번 지녀볼게요. 자, 전부 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실제 독해라는 것은 우리는 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어낼 때는 결국 이런 방법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해석 방법. 즉, 독해라는 것을 우리가 글을 읽어내야 되는 해석하는 방법.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우선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이에요. 한 문장 해석. 한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두 번째로 두 문장을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문장이 뭐 별거 있나요? 플러스 한 문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문장, 문장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방법에 대한 어떤 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또 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략적인 얘기, 결국 개요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은 영어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왜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라는 것을 갖지 않고 그냥 해석지 보고 그냥 읽어주는 어떤 그 말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는 혹시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은 저는 항상 고집하거든요. 글이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문장이 안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문법을 소홀히 했었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고 문법에 대한 것도 한번 묶어볼게요. 문법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까지. 자, 우선 한 문장에 대한 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맨 먼저 할 일은 문장을 처음에 봤을 때 농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문장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뭐부터 보세요? 자, 거꾸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썰렁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머리를 감을 때 감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요, 감는 곳. 저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되세요? 눈입니다. 그럼 눈부터 감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뭐 물을 묻히고 샴푸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짝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고자 하는 게 한 문장을 접했을 때 문장을 접했을 때 맨 먼저 할 일은 앞으로는 동사를 한번 찾으세요. 동사를 찾는다. 동사를 찾아준다면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만약에 동사를 찾아주면 두 번째, 동사 왼쪽은요. 동사 왼쪽은 당연히 주어겠죠. 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오른쪽은 뭐예요? 동사 오른쪽은 목적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동사의 보호가 되기도 하죠.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부터 하실 거예요? 동사를 찾았으면 동사 왼쪽은 주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치사. 전치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은 사선. 이거 있죠? 사선으로 제거하자. 구분 짓자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은 한 문장에 대한 기본 룰이에요. 자, 두 문장을 잠깐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동사를 찾는 데 있어서 동사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사를 찾고 동사 왼쪽은 주어. 자, 이런 틀로 간다면 이건 4개의 영역 속에 한 문장의 해결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볼래요? 그러면 동사를 찾을 때 약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동사를 찾을 때 혹시 동사의 종류, 저는 동사를 찾는다는 것은 동사의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동사의 범위. 그러면 동사의 범위는 종류는 비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혹시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요? 진행형. ing라고 하면 안 되죠? 진행형은 비동사와 더불어 ing까지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범위를 신경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에 대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의 범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알고 계시다시피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오기 때문에 동사의 범위는 조동사만 갖고 있지 말고 동사의 원형까지 갖고 계시면 돼요. 같이 묶어서. 그래서 동사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 조동사. 그러면 수많은 일반 동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반 동사.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요. 자,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제 마지막 얘기. 동사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겁니다. 동사와 함께 있는 수거는 하나의 동사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어떨까 싶어요. 동사와 함께 있습니다. 동사와 함께 있는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depend on이라고 했을 때는 요것만 갖고 있지 말고 여기까지 동사의 범위라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비동사를 만약에 포함한다면 be proud of 뭐뭇을 자랑스러워하다. 여기까지 동사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동사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동사라는 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당연히 쉽게 가게요. 동사를 만약에 찾아준다면 동사 왼쪽은 주어입니다. 동사 오른쪽은 목적어 보어. 그렇게 하면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동사를 찾았으면 동사 왼쪽이 주어라는 얘기, 오른쪽은 이제 목적어 보어라는 얘기를 이제 문법적인 형태로 좀 챙겨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 그 다음에 전치사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문법 설명을 왜 이런 문법을 해야 되냐 거기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예시문으로 전치사를 거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어하고 만약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치사가 한 개가 있고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을 때 해석을 뒤에서부터 하시라는 거죠. 뒤에서부터 올라와서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전치사는 동사 앞쪽에 배치가 될 수도 있죠. 전치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해석을 할 때 일정한 시간은 항상 먼저 제거하세요. Yesterday, 어제 저는요 그 남자를 만났대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일정한 시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남자를 만났다 했을 때 일정한 시간을 제거해버리면 주어하고 동사가 쉽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정한 시간은 yesterday만 있는 게 아니라 in the morning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in 1999년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형태를 묶어서 버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문장 해석이에요. 두 문장 해석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문장 해석은 5가지 영역만 지키시면 돼요. 자, 두 문장은 결국은 접속사 이론이에요. 접속사 이론이기 때문에 5가지 영역. 첫 번째 접속사, 어떤 접속사 있어요? 등, 위, 대등. 항상 이거 나왔을 때는 긴장하세요. 등, 위 접속사, 대등 접속사. 그래서 and, but, or, so, 그 다음에 for 이것이 있죠. 이렇게. 뜻은 다 판단 한번 해보시고 and, but, or, so, for. 대등 접속사. 영어 지문에서 아마 이거 얘기하지 않고 영어 문장을 두 문장 이상을 얘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and나 but이나 or, so, for 이것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개만 해드릴게요. 만약에 A and B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A, and B라고 가정하게요. 형태는 이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and 앞에 콤마가 없습니다. and 앞에 콤마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대부분인데 and 앞에 콤마가 없으면 바로 뒤에를 보면 앞에 공통관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BING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는 ING만 줘도 된다는 얘기죠. 비동사, 공통적인 것은 뒤에서 뺍니다. 그러니까 이 ING는 다른 ING겠죠. 형태.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 대한 것은 품사적인 얘기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콤마 앤드는 앞에까지 다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원칙. 그리고 콤마 앤드는 같은 것이 나열이 되면, 같은 것이 만약에 나열이 되면 ing, 마지막에 콤마 앤드 ing 그렇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끔 생략이 되죠. 이게 등위 접속사의 기본 틀입니다. 자, 종류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얘기, 콤마가 없고 콤마가 있고 그것만 먼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등위 접속사. 자,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위 접속사는 어떻게 보면 접속사에 대한 어떤 기본 룰이지 않겠습니까? 접속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접속사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간접 의문입니다. 간접 의문. 여러분들 의문문 아시죠?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가 있고요. 동사하고 주어가 바뀌는 것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의문문을 만들 수 있으면 간접 의문 이런 구조죠. 간접 의문은 의문사가 있고요. 다시 주어 다음에 동사의 어순. 이것이 간접 의문의 이론이에요. 그럴 때 이 의문사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의문일 때는 얘는 무슨 절이 되는 거냐면 얘는 명사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사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의문사가 접속사 기능이라는 거. 그래서 간접 의문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의문문은 만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즉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는 관계 꼭 좀 챙겨 놓으시고. 자, 그러면 간접 의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관계사는 알고 계시다시피 관계 대명사 있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가 있어요. 관계 형용사도 있네요. 자, 이래서 대명사부터 시작해서 형용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이 얘기들을 가지고 접속사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간접 의문에 대한 얘기를 왜 먼저 얘기하냐면 실제 의문사를 놓고 보면 알고 있는 의문사 뭐 when도 있고요. why도 있고요. what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은 관계사 속에서 고스란히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관계사 속에서는 결국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면 간접 의문, 이걸 먼저 얘기하고 관계사를 챙겨 놓으면 요거하고 요것이 반드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문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계사는 반드시 챙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챙겨 놓으실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관계사를 혹시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렇죠? 조금 힘들면 우리 나중에 하게요. 관계사를 대수로 만약에 바꿔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종속 접속사 이런 거. 그래서 종속 접속사 일컬어 대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대신 관계 형용사는 상관없습니다만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관계사 대과 종속 접속사 대시라는 것을 차이를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얘는 관계사예요. 그렇죠? 왜? 얘를 꾸며줘야 되니까.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종속 접속사는 있잖아요. 얘는 명사절이랍니다. 명사절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것도 접속사이긴 하죠. 뭐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주어하고 동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시 있잖아요. 대시 이렇게 나오면 그 앞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하는 이 묶음이라는 겁니다. 이 묶음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대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그래서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대신 반드시 챙겨 놓으시라는 거. 명심. 자, 마지막입니다. 한 문장에 대한 해석 방법이 4개가 있었고요. 두 문장에 대한 해석 방법은 마지막 5번째로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사예요. 근데 분사는 형용사거든요. 역시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나 pp라는 친구가 분사 구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은 한마디로 문장 수식하고요. 문장을 수식하고 접속사 기능을 한대요. 이렇게 정의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수식하고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심했나요? 죽기 살기로 이 영역들은 반드시 공부하시면 돼요. 왜요? 접속사가 이게 99%예요. 전부 다. 이것만 챙겨 놓으시면 문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는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 혹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이니까 한 문장에 대한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요. 그 다음에 두 문장 하니까 뭐가 있는가 잘 보다가 여기 하다가 영어 80% 포기합니다. 왜? 우리는 의문문을 만들려고 하는 그 귀차니즘이 몸에 배어가지고 여기서 문장을 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 하면 이제 놀랄 노자가 되는 거죠. 확인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꼭 좀 극복하셔야 될 것은 영어 공부할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제일 힘들어지죠. 문법이 막 나오니까. 영어라는 공부를 할 때는 간접 부분만 극복하시면 관계사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꼭 좀 포기하지 마시고 의문문만 만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영어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글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조금 긴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문법하고 독해. 자, 이제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저는 계략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문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시간이 들어도 문법에 대한 연계성을 한번 지녀보겠습니다. 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휘,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마찬가지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챙겨갈 때도 어차피 이것은 독해, 즉 우리는 글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근데 문법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뭐가 힘들어요? 따로따로 놀아요. 동사 따로, 명사 따로, 그 다음에 관사 따로, 그 다음에 뭐 부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그 다음에 뭐 동사의 시제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갑자기 뭐 수동태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팡 던져져 가지고 막 술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지어지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다음에 우리가 그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결국은 어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틀, 그 다음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하늘에서 홀라당 떨어진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는 얘기도 결국은 독해를 하기 위한, 글을 읽어내기 위한 반복된 말입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함께 하면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앉아만 계시고 복습만 하루 20분만 30분만 복습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자신 있어요. 자, 이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앞서 얘기할 때 이 얘기 말씀드렸죠. 동사의 범위. 동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형식, 2형식, 3형식 거기서부터 하면 짜증나서 못해요. 그러지 말고 동사의 범위를 신경 쓰신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ing 같은 거 신경 쓰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 그럴 때 혹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얘기에서 혹시 요거 어떠세요? 이 컷이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컷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컷은? 이거 혹시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만약에 yesterday를 만약에 준다면 100% 뭐예요? 100% 과거라고 하겠죠. 근데 항상 과거라는 말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얘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를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고 뭔가 암기할 것은 암기하시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s가 없었으니까 얘는 과거였던 겁니다. 언제 동사에 s 붙인가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일 때 동사에 s를 붙인답니다. 여기에 s 붙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랬을 때 그 기본적인 말을 먼저 챙겨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사라는 말이고요.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하나, 동사를 챙길 때 동사의 변화형. 동사의 변화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동사의 변화형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동사의 변화형. 예를 들어서 write가 있죠. 그 다음에 과거가 있겠죠. wrote, 그 다음에 written, 그 다음에 writing. 얘네들이 있어요. 동사의 변화형은 반드시 챙겨 놓으실 것. 귀찮다고 ing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러면 동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필요한가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러면 BING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ING 모르면 되겠습니까? 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앞서서 잠깐 넘어갔는데 수동태라는 것은 BPP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거 분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동사의 변화형은 항상 공부하자.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쌤이 잠깐 그 워밍업 차원에서 들어왔는데 저는 문법을 요 얘기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 수도했어요? 안 껐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또 저기 하면 그랬습니다. 그냥 마무리 지을까요? 일단 잘라줄게요. 예, 여기까지 해서 문법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중에 이 얘기도. 이제 전치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전치사를 이해하자.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본 수업 시간에 역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얘기, 작지만 아마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만나 뵙기로 하고 우리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가름할까 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